여기는 미국 워싱턴 DC 미상원 국방위원회 청문회장입니다. 마이클 밀러 의원의 주한미군 철수 법안 표결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갑자기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전직 분석가가 거꾸로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들고 청문회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청문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무기고는 바닥났고 유럽은 어디에서 무기를 채워 넣었을까요? 미국이 철수를 논의하는 동안 한국은 나토 국가들과 수조 원대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났을 때 벌어진 미국의 충격적인 선언. 지금 바로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2024년 7월 미 의회 내부에서 기밀로 분류된 보고서가 유출되었어요. 그 내용은 한국 없이도 아시아 방위는 문제없다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마이클 밀러 의원의 주한미군 재배치 법안으로 정점에 달한 것이죠. 저는 로버트 앤더슨입니다. 전 미 국방부 수석 전략 분석가로 20년간 일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증액을 주장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와 그로 인한 충격적인 발견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국방 분석이 아닙니다. 미국이 스스로의 오만함에 눈이 멀어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치명적 실수의 기록입니다. 제 경력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시기에 국방부에 입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버지니아 출신인 저는 조지타운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 저는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국방부에 지원했죠. 첫 배치는 펜타곤의 동아시아 분석팀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중국의 부상이 새로운 도전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분석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형성되었어요. 당시 미국은 전 세계의 군사력을 투사하는 유일한 초강대국이었죠. 저는 펜타곤의 젊은 분석가로서 미국의 힘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의 힘은 무한하고 우리의 기술은 따라올 수 없으며 우리의 동맹국들은 모두 우리에게 의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절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보호받아야 할 약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지만 여전히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있어야 하는 나라로 생각했죠.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이 연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수치와 통계, 비용 편익 분석만으로 판단했어요. 2008년 저는 국방부 내에서 승진하여 동맹관리 및 비용 분석팀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 역할에서 저는 미국의 글로벌 동맹 네트워크의 비용과 이점을 분석했어요. 우리 팀은 주한미군, 주일미군, 나토 등 미국의 주요 동맹 관계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한국에 처음 방문했어요. 2009년 한미안보협의회의 보조분석가로 서울에 갔습니다. 그때 본 한국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서울은 첨단 도시였고 한국 경제는 역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을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로 보는 시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당시 한국 국방부 관계자와 나눈 대화가 기억납니다. 그는 한국의 자주국방 노력에 대해 설명했지만 저는 그것을 현실적이지 않은 야망으로 무시했어요. 북한의 위협 앞에서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보호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던 제 말이 지금도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는 점차 미국 우선주의적 관점을 발전시켰습니다.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특히 한국과 같은 경제 강국들이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미국 측 분석가로 참여했어요. 매번 저는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GDP가 성장하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도 증가해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2016년 저는 미국의 글로벌 방위 의무 재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저는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수 없으며 동맹국들은 자국 방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보고서는 당시 많은 관심을 받았고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에게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2017년 저는 국방부를 떠나 워싱턴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 안보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 되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더욱 자유롭게 제 관점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동맹 재조정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라는 책을 출판했고 이 책은 워싱턴 정책 서클에서 큰 호응을 얻었어요. 저의 실수는 2023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이클 밀러 의원의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밀러 의원은 상원에서 가장 강경한 미국 우선주의 지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모든 해외 개입을 축소하고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했어요. 밀러 의원은 저에게 주한미군 철수의 경제적, 전략적 타당성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의뢰했습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이 과제에 뛰어들었어요. 수개월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명확했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경제적으로 이득이며 전략적으로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보고서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한국은 GDP 기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자체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 둘째, 주한미군 유지에 드는 연간 비용은 약 30억 달러로 이는 미국 납세자의 부담이다. 셋째, 미국의 전략적 초점은 중국과의 경쟁에 맞춰져야 하며 한반도는 더 이상 최우선 관심사가 아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심층 분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군의 병력수, 장비 현황, 국방 예산 등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었지만 저는 겉으로 보이는 수치만 봤을 뿐 한국 방위 산업의 실제 역량과 잠재력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어요. 밀러 의원은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한미군 재배치 법안을 발의했고 미국 내에서는 한국은 과연 동맹인가 짐인가 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CNN, FOX 등 주요 언론은 연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다루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CNN 토론회에 출연했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붉은 넥타이를 메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스튜디오에 들어섰죠. 사회자는 저를 미국의 해외 방위 전략을 재설계하는 혁신적 사상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추자 저는 준비해온 문장을 또렷하게 말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한국 방어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의 보디가드가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이제는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토론 상대였던 제임스 카터 전직 국방부 관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앤더슨 박사 한국과의 동맹은 단순한 비용 편익 문제가 아닙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방어병력이 아닌 동아시아 전체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 축입니다. 저는 즉시 반박했어요. 카터 씨, 그런 낡은 냉전시대 논리는 이제 유효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한국 방어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돈은 미국 내 인프라 재건, 교육, 의료에 쓰여야 합니다. 한국이 자신의 방어에 책임을 져야 할 시간입니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저는 준비해온 통계 자료를 하나씩 제시했어요. 지난 70년간 미국이 한국 방어에 투자한 금액은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이것이 공정합니까? 미국 납세자들에게 이것이 정당합니까? 카터는 약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동맹의 가치는 단순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제 강력한 주장과 데이터 앞에서 힘을 잃었어요. 토론이 끝난 후 스튜디오를 나서는 저를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앤더슨 박사, 정말 명쾌한 분석이었습니다. 당신의 논리는 완벽해요. 저는 그들의 칭찬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 분석이 인정받는 듯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밀러 의원은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손에 들고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우리의 아들들을 더 이상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GDP가 세계 10위권인데 왜 미국 납세자의 돈이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까? 의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중서부와 남부 출신 의원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냈어요. 텍사스의 한 의원은 우리 지역구 유권자들은 왜 자신들의 세금이 서울 방어에 쓰이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의원의 주장은 특히 중서부와 남부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얻었어요. 그들의 지역구 유권자들은 오랫동안 왜 우리 세금이 외국 방어에 쓰이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보고서에 더 강력한 증거를 추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에 들어간 국방 예산과 대중국 무역 적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국이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부담만 주는 존재라고 주장했어요. 우리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28,500명의 연간 유지 비용이 약 30억 달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입는 연간 무역 적자가 약 250억 달러에 달한다고 강조했어요. 이 주장은 미국 내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5%가 동맹국들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어요. 그중 42%는 필요하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응했어요.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동맹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70년 이상 지속된 가치와 신뢰의 파트너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여론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한편 국방부는 약한 반박만 내놓았어요. 주한미군은 단순한 방어병력이 아닌 동아시아 전체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 축이라는 원론적인 설명만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밀러 의원의 강력한 주장 앞에서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국방 예산 삭감과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제 경력의 정점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밀러 의원은 이미 주한미군 재배치 법안의 상원 표결 일정을 잡았고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 2월 10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격화되면서 나토 국가들의 무기고가 바닥을 드러냈어요. 특히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155 포탄 재고가 한 달치도 남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충격적인 위기였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공급해왔지만 아무도 그 재고가 이렇게 빨리 소진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특히 포탄과 같은 소모성 물자의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는 매일 평균 5천, 7천 발의 포탄을 사용했어요.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포병전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하루에 2만 발 이상의 포탄을 발사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나토 국가들로부터 지속적인 탄약 공급이 필요했어요. 미국은 이미 100만 발 이상의 155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자국의 비축분을 거의 모두 소진했어요. 문제는 이 포탄들을 빠르게 보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2월 15일 백악관 안보회의에 참석했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참모들의 얼굴은 어두웠고 대통령은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현재 우리 포탄 재고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한 장성이 절망적인 보고를 올렸어요. 대통령님, 현재 우리의 155포탄 재고는 약 15만 발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하루에 5천 발 이상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한 달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생산은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생산을 시작해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포탄을 만드는 데만 최소 2년이 걸립니다. 우리의 생산 라인은 냉전 이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스크랜턴의 포탄 공장은 하루에 300발밖에 생산하지 못합니다. 만약 제2의 전선이 터진다면 우린 싸울 무기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제가 작성한 미국 우선주의 논리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수 생산 능력이 전제되어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무기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기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었죠. 국가안보보좌관이 덧붙였습니다. 대통령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 위기가 고조된다면 우리는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지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이는 미국 국가안보의 근본적인 위기였습니다. 냉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은 자신의 군사적 능력의 한계를 직면하게 되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국방부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앤더슨 박사, 당신은 동맹국들의 군사력과 생산 능력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새로운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동맹국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제가 즉시 대답했어요. 나토 회원국들은 이미 자국의 재고를 우크라이나에 거의 다 제공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제한이 있고 호주는 규모가 작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장관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상당한 양의 탄약을 비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어요. 좋습니다. 앤더슨 박사, 당신에게 전 세계 동맹국들의 군수물자, 현황 및 생산 능력에 대한 긴급 실태 조사를 비밀리에 지시합니다. 특히 한국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던 바로 그 순간 한국의 군사적 능력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 논리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자체 방어 능력이 없다면 미국은 한국도 지원해야 했기 때문이죠. 저는 즉시 팀을 꾸려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나토 회원국, 일본, 호주,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의 군수 생산 능력을 조사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 전체의 155포탄 생산 능력은 연간 약 30만 발에 불과했어요. 이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2개월도 버티기 어려운 양이었습니다. 냉전 이후 유럽 국가들은 방위 산업을 대폭 축소했고 빠르게 생산 능력을 회복하기 어려웠어요.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약으로 공격용 무기 생산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방위 산업은 기술적으로 뛰어났지만 규모가 작고 수출에 제한이 많았어요. 호주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생산 규모가 작았어요. 그러다 한국의 방위 산업과 무기고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던 중 놀라운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타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요? 한국의 155포탄 재고가 360만 발이라고요? 팀원이 확인했습니다. 네, 앤더슨 박사님. 수치가 정확합니다. 한국의 포탄 재고는 유럽 전체보다 많습니다. 게다가 연간 생산 능력은 약 150만 발로 미국의 현재 생산 능력의 10배에 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팀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 이후 자주 국방을 국가적 과제로 삼았습니다. 특히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율곡 계획을 통해 방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했어요.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소모전을 대비해 엄청난 양의 탄약을 비축해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포탄 생산 비용이었어요. 미국에서 155포탄 한 발을 생산하는데 약 3,500달러가 들었지만 한국은 1,8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효율성과 생산 규모 모두에서 한국이 미국을 압도했어요. 이건 분명 실수야.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아니었어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한미연합사령부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한국의 포탄 생산 능력이 정말 이 수준인가요? 이 데이터가 정확한가요? 연합사령관 제임스 윌킨슨 장군의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앤더슨 박사,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한국의 포방부라는 존재를 아십니까? 포방부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어요. 윌킨슨 장군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포방부는 한국 육군 포병의 별명입니다. 한국군에서는 육군 포병이 가장 강력한 부대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들이 보유한 화력과 탄약은 미군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윌킨슨 장군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의 탄약고는 단순한 창고가 아닙니다. 화강암 산맥을 통째로 깎아 만든 지하 요새예요. 이 시설들은 북한의 핵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정확한 숫자와 위치, 규모는 미군조차 파악하지 못합니다. 윌킨슨 장군은 한 가지 일화를 들려주었어요. 2018년 한미연합훈련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72시간 연속 포격 시나리오를 계획했습니다. 미군 지휘관들은 한국군이 탄약 부족으로 24시간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한국군은 72시간이 지난 후에도 포탄이 남아 돌았습니다. 그때 한국의 사단장이 미군 장성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건 우리 재고의 5%도 안 됩니다. 미군 장성은 그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안보 무임승차국이라고 불렀던 나라가 사실은 미국보다 더 강력한 무기고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윌킨슨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한국의 국방비는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요. 장군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생존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은 6.25 전쟁의 교훈을 잊지 않았죠.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군은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공유했어요. 한국은 총력전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유사시 민간 공장을 군수 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공장은 24시간 내에 장갑차 생산 라인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사일 유도 장치를, LG화학은 화약을 생산할 수 있고요. 이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구축했던 시스템과 유사했지만 미국은 냉전 이후 이 체제를 거의 모두 해체했어요. 반면 한국은 계속해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윌킨슨 장군의 마지막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앤더슨 박사, 한국인들은 우리가 이길 때까지 싸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왔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북한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 이후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더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조사를 더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한화그룹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레드백 장갑차 등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방산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지스함, 잠수함 등 첨단 함정을 건조하고 있었어요. LIG넥스원은 미사일과 전자장비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T-50 고등훈련기와 KF-21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현무미사일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이 무기들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왜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한국의 천무를 택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사거리가 더 길고 발사 속도가 빠르며 가격은 더 저렴했습니다. 하이마스가 발사체 한 발당 15만 달러였다면 천무는 5만 달러에 불과했어요. 성능은 더 좋은데 가격은 3분의 1이었습니다. 또한 천무는 다양한 종류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었어요. 130, 230, 400 등 다양한 구경의 로켓을 동일한 발사대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하이마스가 갖지 못한 장점이었어요. 폴란드군 관계자의 증언이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하이마스와 한국의 천무를 모두 테스트했습니다. 천무의 성능이 하이마스를 크게 앞섰어요. 특히 연속 발사 능력과 재장전 속도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훨씬 저렴했고 한국은 기술 이전도 제공했습니다. 인도 중국 국경 분쟁에서도 한국의 K9 자주포가 중국산 자주포를 압도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인도군은 K9의 사격 정확도와 내구성이 중국제 무기를 완전히 압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히말라야 고산지대의 극한 환경에서도 K9은 안정적으로 작동했어요. 인도군 장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K9은 영하 3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반면 중국산 자주포는 추운 날씨에 빈번한 고장을 일으켰어요. 또한 K9의 사격 정확도는 50km 거리에서도 3M 이내의 오차를 보였습니다. 이는 중국산 자주포의 2배 이상 정확한 수치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한국의 현무 미사일이었습니다. 현무는 사거리 800km에 달하는 준 전략급 미사일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동부 해안까지 타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확도는 미국의 토마호크에 필적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무 미사일의 가격이었어요. 토마호크가 발당 약 200만 달러였던 반면 현무는 8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비용 효율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배경에는 독특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한국은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감축 계획에 직면했어요. 이에 한국은 자주 국방을 위한 율곡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은 한국의 방위산업을 육성하여 자체 무기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초기에는 외국 무기를 조립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자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K1 전차, K200 장갑차 등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는 K9 자주포, KF-16 전투기 등 첨단 무기를 개발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방위산업 혁신 3.0을 추진하며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접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 LG, 현대 등 세계적인 민간 기업들의 기술력이 국방 분야에 활용되었어요. 이러한 발전은 한국의 독특한 군, 산학 복합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군의 요구사항, 산업계의 기술력, 학계의 연구 능력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시너지를 발휘했어요. 특히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패키지 딜 방식으로 무기를 수출했어요. 단순히 무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금융 지원, 운영 및 유지 보수 서비스까지 포함한 종합 패키지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방산 기업들이 제공하지 않는 차별화된 전략이었어요. 중간 보고를 받은 밀러 의원은 여전히 제 발견을 무시했어요. 겨우 포탄 몇 개 가지고 뭘 그러냐? 그건 그저 숫자일 뿐, 실제 전쟁에서 쓸모없을 것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는 예정대로 주한미군 철수 법안 표결을 강행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위해 한국의 방산 기업들을 세부적으로 조사했어요. 한화그룹은 K9 자주포, 천모 다연장 로켓, 레드백 장갑차 등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방산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지스함, 잠수함 등 첨단 함정을 건조하고 있었어요. LI지넥스원은 미사일과 전자장비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T-50 고등훈련기와 KF-21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스마트 포탄 기술이었어요. 기존의 포탄이 단순히 폭발하는 것이라면 한국의 스마트 포탄은 목표물을 추적하고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조차 아직 완전히 개발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한국은 또한 드래곤 I라는 첨단 대포병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발사 직후 탐지하여 대응 사격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었어요. 미국의 레이더 전문가들조차 이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사이버 방어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국방 사이버 사령부를 설립하고 첨단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필적하는 수준이었어요. 이런 발견들을 종합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미국에게도 큰 자산이 될 수 있었어요. 제 생각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노병과의 대화였어요. 그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베테랑으로 지금은 워싱턴의 한 요양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인터뷰하러 갔어요.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을 다시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노병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1953년과 2018년 2번 갔었네. 첫 번째 방문에서 본 것은 폐허뿐이었어. 서울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지. 그런데 65년 후에 다시 갔을 때 믿을 수 없었네. 그곳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가 지켜준 것이 아니야. 그들이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거지. 우리는 그저 시간을 벌어줬을 뿐이야. 한국인들의 의지는 내가 평생 본 어떤 민족보다도 강했어.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우리는 항상 한국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노병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우리가 그들을 버릴까봐 항상 두려워했어.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었지. 이제 그들은 우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강해졌어.
그것이 참된 성공이야. 동맹의 진정한 목적은 결국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나. 이 대화는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동안 저는 동맹을 비용의 관점에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성공의 이야기임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는 강국이 되었고 더 나아가 미국을 도울 수 있는 동맹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주한미군 철수법안의 상원 표결을 하루 앞둔 2024년 7월 26일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감행했어요. 이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중국은 104척의 전함과 350대의 전투기를 동원한 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을 시작했어요. 미국은 병력과 물자를 대만으로 보내야 했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여력이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태평양 함대의 항공모함 2척이 정비 중이었고 가용한 전투기의 수도 제한적이었어요. 백악관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도 특별자문으로 참석했어요.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통령은 심각한 표정으로 참모들의 보고를 들었어요. 국방장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지금 2개의 전선에서 싸울 무기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대만을 지원할 여력이 없어요. 특히 대공 미사일과 함대함 미사일 재고가 크게 부족합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어요.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손을 들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국이 도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이요? 어떻게요? 저는 제가 발견한 사실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무기고 방산 능력, 그리고 그것이 미국에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155포탄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함 미사일 해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해군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유럽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천무 다연장 로켓은 하이마스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무기를 공급할 의향이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등 우리의 동맹국들이 이미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은 이제 안보 소비자가 아니라 안보 제공자가 되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참모들은 서로 놀란 표정을 교환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에게 전략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우리의 무기고였고 방패였습니다. 그들과의 동맹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밀러 의원의 법안을 저지해야 합니다. 앤더슨 박사, 내일 청문회에서 당신의 새로운 발견을 모두 공개하세요. 우리는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저는 최종 보고서를 들고 청문회장에 섰습니다. 의회 의사당의 큰 청문회장은 의원들과 언론인들로 가득 찼어요. 밀러 의원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날 주한미군 철수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제가 증언대에 서자 밀러 의원이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 당신은 이 법안의 주요 지지자였습니다.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나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의원님, 저는 지난 몇 주간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꾸로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펼쳐 보였어요. 이 지도에서 한국은 더 이상 반도가 아니라 중국 동부 해안을 향해 뻗어 있는 발사대처럼 보였습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부담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한국은 방어기지가 아니라 중국의 심장을 겨누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입니다. 청문회장은 숨죽인 침묵에 빠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철수하는 순간 이곳은 중국의 차지가 될 것이고 미국의 태평양 지배는 끝납니다. 한국은 미국의 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저는 한국의 방산 능력과 군사력에 대한 자료를 하나씩 제시했어요.
한국이 보유한 포탄의 양 K9 자주포의 우수성, 천무 다연장 로켓의 성능, 현무 미사일의 사거리 등 모든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한국의 포방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한국은 화강암 산맥을 파서 만든 거대한 지하 요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새는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곳에 저장된 탄약의 양은 미국과 나토 전체의 재고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미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자국의 바닥난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 한국과 방산 협의체를 신설하고 K방산 무기들을 줄지어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폴란드는 이미 15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한국과 체결했습니다. 영국은 K9 자주포를, 노르웨이는 K9과 K2 전차를, 호주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핵심 동맹국인 독일까지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 도표를 띄웠어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17배 증가했습니다. 2018년 1조 원에서 2024년 17조 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 것이죠.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논하는 동안 유럽은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동맹국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청문회장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의원들은 서로 놀란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한 의원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의 방위비를 더 내라고 압박하는 동안 한국은 우리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힘을 넘어 이제 우리를 도울 힘까지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국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대만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산 K9 자주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직접 쓴 문구가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동맹인 우크라이나는 이미 한국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세계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밀러 의원은 제 증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법안은 그날 오후 표결에서 92대 8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었어요. 오히려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청문회장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어요. 이 사건은 미국 정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언론은 미국의 대한국 정책 대전환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이 소식을 다루었어요. CNN, 폭스뉴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이 한국의 군사력과 방산 능력에 대한 특집 기사를 연달아 내보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어요. 오히려 한국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격상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나토와 같은 수준의 동맹 관계를 의미했어요.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과의 긴급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재평가하고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한국은 언제나 미국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고 화답했어요. 저는 이 사건 이후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뒤집힌 지도 미국이 깨달은 한국의 진정한 가치였어요. 그 속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다. 진정한 동맹은 위기의 순간 서로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이제 세계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우리의 파트너다. 제 글은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중요한 동맹국으로 인식하는 미국인의 비율이 2023년 45%에서 2024년 78%로 크게 증가했어요. 백악관은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특별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저도 그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제가 본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서울은 첨단 기술의 도시였어요.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일상생활에 깊이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정확하게 운행되었고 인터넷 속도는 미국의 몇 배에 달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철은 정확히 시간을 지켰고 모든 역은 깨끗하고 안전했어요. 버스는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고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한 스마트 신호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의 디지털 인프라도 놀라웠어요. 어디서나 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모바일 결제는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점상도 QR코드 결제를 지원했어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그곳에서 개발 중인 첨단 무기 체계들은 미국의 것을 능가하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드론 스웜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ADD의 한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수백 대의 드론이 마치 새떼처럼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ADD는 액티브 보호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 기술은 탱크나 장갑차에 접근하는 미사일이나 로켓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파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 기술은 러시아나 이스라엘의 유사 시스템보다 반응 속도가 2배 빨랐어요. 한국의 방산 기업들도 방문했어요. 한화그룹의 공장에서는 K9 자주포가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고 품질 관리는 인공지능이 담당했어요. 이러한 효율성 덕분에 한국은 같은 품질의 무기를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한화의 한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공장은 24시간 가동됩니다. 야간에는 인공지능이 생산 라인을 관리해요. 덕분에 우리는 연간 1000대 이상의 K9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자주포 공장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LIG넥스1에서는 미사일 생산 시설을 볼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천룡대공 미사일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유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은 절반에 불과했어요. LIG넥스1의 임원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미사일은 이미 여러 전장에서 검증되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대량 구매를 검토 중입니다. 저는 한국의 포방부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물론 가장 기밀인 부분은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 규모와 체계에 압도되었습니다. 산속에 깊이 파인 지하시설은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어요.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터널 속에 탄약, 미사일, 전차 등이 정연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군 장교가 설명했어요. 이 시설은 북한의 핵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내부에는 자체 발전시설, 정수시설, 식량 저장고가 있어요. 몇 개월간 외부의 지원 없이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예비군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남성은 군 복무 후에도 예비군으로 8년간 복무했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았고 유사시 즉시 동원될 수 있었어요. 한국군 장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내에 300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본적인 전투 훈련을 받았고 각자의 전투 위치를 알고 있어요. 유사시 민간시설도 군사시설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계 안보를 책임질 파트너였습니다. 귀국 후 저는 미국의 한국정책 재검토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되었어요. 우리는 한미 관계를 모든 측면에서 재평가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미 방산 협력 체계의 구축이었어요. 양국은 공동으로 차세대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과 한국의 생산 능력이 결합된 이 협력은 세계 방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어요. 미국과 한국은 공동으로 차세대 다목적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의 사드와 한국의 천룡 미사일을 통합한 것으로 더 넓은 범위와 더 높은 정확도를 갖추었어요. 또한 양국은 통합 지휘 통제 시스템도 공동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양국군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작전을 조율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위협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안보 질서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은 이제 중견국을 넘어 지역 강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일본,
인도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어요. 한국의 부상은 미국에게도 큰 이점이었습니다. 미국은 혼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동맹국들과 함께 네트워크 파워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미국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중동 지역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를 대거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새로운 안보 제공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또한 핵없는 강국이라는 독특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핵무기 대신 첨단 재래식 무기와 사이버 능력을 발전시켜 국가 안보를 확보하는 모델이었어요. 이는 핵 확산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대안이 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제 북한과 중국을 넘어 글로벌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했어요. 사이버 안보, 우주 안보, 경제 안보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두드러졌어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양국은 기술 동맹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쿼드와 함께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어요. 한국은 특히 경제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국민들의 자긍심을 크게 높였어요. 한국인들은 이제 자국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인정받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큰 자부심을 가졌어요.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70% 이상이 한국을 중요한 동맹국으로 인식하게 되었어요. 이는 2020년의 45%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과거의 제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깊이 반성했어요. 동맹의 가치는 단순한 비용 편익 분석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지탱해주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는 어떤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어요. 제 회고록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동맹의 진정한 가치는 평화로운 시기가 아닌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한국은 미국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임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관계를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회고록이 출간된 후 많은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저의 변화된 인식에 공감했어요. 심지어 밀러 의원조차 자신의 과거 주장을 철회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밀러 의원은 FOX 뉴스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앤더슨 박사의 발견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은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했어요. 이는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의미했습니다. 양국은 함께 21세기의 도전에 맞서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등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는 한미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면서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저는 한 대학 강연에서 이런 현상을 문화적 동맹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고 한국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깊은 문화적 연결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정치적, 군사적 동맹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유대감은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양국 국민들 사이의 이해와 존중이 깊어지면서 동맹 관계가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공도 미국에게 큰 이점이 되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5대 교역국으로 매년 수백억 달러의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은 더욱 강화되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미국의 애플, 퀄컴, 엔비디아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핵심을 형성했어요.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적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독보적이었습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의 전기차 혁명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테슬라, GM, 포드 등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 한국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생산하며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유대감은 안보 협력의 기반이 되었어요.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결된 시대에 한미 경제 협력은 동맹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6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경제 안보 대화에서 양국은 기술 동맹을 공식화했어요. 이는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양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기술, 양자 컴퓨팅 등 핵심 분야에서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미 반도체 동맹이었습니다. 미국은 설계와 소프트웨어에, 한국은 제조와 메모리에 각각 강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양국은 이러한 상호 보완적 강점을 결합하여 중국을 압도하는 기술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 미국 전략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반도체는 21세기의 석유입니다. 이 분야에서 한미 협력은 양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번영에 필수적입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글로벌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기후변화, 팬데믹, 빈곤 등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중견국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2024년 9월 유엔 총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연설은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어요. 그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녹색 성장과 디지털 전환의 세계적 모델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한국의 2050 탄소 중립 전략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었고 디지털 정부 시스템은 많은 나라들이 벤치마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K방역 모델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한국의 경험과 기술은 많은 나라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어요. 양국은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함께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G7, G20 등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어요. 특히 한국은 2024년 G7 정상회의에 정식 회원국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곧 G7의 정식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의 한 외교 전문가는 한국은 이제 경제력, 군사력, 소프트파워 모든 면에서 G7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어요. 한국의 G7 가입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시아 전체의 안보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 민주주의 국가들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중요한 방어선이 되었어요. 특히 한일 관계의 개선은 아시아 안보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역사적 갈등을 넘어 양국은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했어요. 이는 미국의 오랜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지도자는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데 합의했어요. 이는 오랜 갈등을 넘어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한미일 3국 협력 체제가 구축되면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력이 크게 강화되었어요. 3국은 정보 공유, 공동훈련, 미사일, 방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했습니다. 2024년 10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어요. 이 회담에서 3국은 포괄적 전략 동맹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안보 협력을 넘어 경제, 기술,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였어요. 이러한 안보 환경의 변화는 북한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북한은 이제 한미일 3국의 강력한 동맹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었어요. 북한은 처음에는 한미동맹 강화에 강력히 반발했지만 점차 현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 매체는 주변 정세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보냈어요. 이는 북한이 한국의 강화된 위상을 인정하고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중국 역시 한국의 부상에 당혹감을 느꼈어요.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 간주했지만 이제 한국은 독자적인 영향력을 갖춘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전략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지도부가 한국을 더 이상 작은 나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한국을 존중해야 할 강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전략가들은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재평가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북한 문제의 맥락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졌어요.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가치와 체제는 미국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치는 미국에게 큰 전략적 자산이었어요. 한미 동맹은 이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양국은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이는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면서 과거의 제 주장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동맹의 가치는 당장의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보와 번영에 있다는 것을요. 제 회고록은 이제 미국 국방대학원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제 경험을 통해 동맹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어요. 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국방대학원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의 회고록은 미국 외교 정책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비용만 고려하는 근시안적 사고가 어떻게 전략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제 저는 미국과 한국 사이를 오가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강연과 자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 실수에서 얻은 교훈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그 나라의 놀라운 발전에 경탄하게 돼요. 첨단 기술, 효율적인 공공 시스템, 활기찬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강남역 인근을 걷다가 만난 한 한국 청년은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난했지만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저력입니다. 특히 한국의 국방혁신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AI 기반 무인 전투 시스템, 우주방위력, 사이버 능력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25년 초 한국은 세계 최초로 양자 암호통신 기반 군사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이 기술은 해킹이 불가능한 통신체계로 사이버 전쟁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미국도 이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며 공동 개발을 제안했어요. 또한 한국은 하이브리드 워페어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전통적인 전투력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한국의 전쟁 수행 방식은 미국 군사 전략가들에게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었어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한화, 현대중공업, LI지넥스원 등은 세계 10대 방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한화그룹은 2024년 글로벌 방산 순위 7위까지 상승했어요. K9 자주포는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 수출되며 자주포의 표준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한화의 CEO는 우리의 목표는 세계 3대 방산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계 안보를 책임지는 파트너로 인식되었습니다. 의회에서는 한미전략 파트너십 강화법이 통과되었어요. 이 법안은 양국 간 협력을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한국의 최고 수준의 기술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의장은 법안 통과 후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이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21세기의 도전에 맞서 나갈 것입니다. 백악관은 한국을 핵심 인도 태평양 파트너로 지정했어요. 이는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과의 연합작전 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어요. 양국군은 이제 완전한 상호운용성을 갖춘 통합전력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양국은 한미통합방위 체계를 공식 출범시켰어요. 이는 양국군이 마치 하나의 군대처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였습니다. 특히 사이버 방어, 우주작전,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의 통합이 두드러졌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미기술 동맹의 구축이었어요. 양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우주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했습니다. 2025년 1월, 양국은 한미기술혁신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했어요. 이 센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한국의 판교를 연결하며 첨단 기술 개발의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6G 통신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이러한 협력은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이었어요. 양국은 함께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한미 경제 협력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어요. 양국은 한미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하고 무역, 투자, 에너지,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두드러졌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미국의 혁신이 결합되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양국은 그린 동맹을 선언했어요. 이는 청정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달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포괄적 협력 체계였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수소 경제,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문화적 교류도 더욱 활발해졌어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졌고, 이는 양국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K-팝은 미국 음악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빌보드 차트에는 항상 여러 K-팝 그룹들이 순위에 올랐고, 그래미상에서도 K-팝 아티스트들이 주요 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도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넷플릭스, 디즈니 등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는 항상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창의적인 스토리텔링과 높은 제작 품질은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어요. 많은 미국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즐기며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뉴욕의 한 대학에서 만난 미국 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졸업 후에는 한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미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변화는 양국 관계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었어요. 문화적 유대감은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동맹 관계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동맹의 가치는 단기적인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보와 번영에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이제 미국의 부담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미동맹은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한국을 도왔지만 이제는 한국이 미국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들과 함께 협력하며 공동의 도전에 맞서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당당한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경제력, 군사력, 문화적 영향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이는 모든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성취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20세기의 가장 성공적인 발전 모델이며 21세기의 가장 역동적인 강국 중 하나이다. 미국은 이러한 동맹국을 가진 것을 축복으로 여겨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이제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양국은 함께 21세기의 도전에 맞서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 싶어요. 동맹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것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단순한 비용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한국의 놀라운 성장과 국제적 위상 강화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성취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이끄는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이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더 성장하길 바라시나요? 다음에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